2024년 10월 서울 성수동의 한 골목. 평범한 거리가 갑자기 음악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들과 직장인들 사이로 3층짜리 건물에서 쏟아지는 음악 소리가 보행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스포티파이 하우스 서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열리는 이 이벤트가 한국에서만 2년 연속 개최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왜 유독 한국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음악 앱을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2021년 2월 스포티파이는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무료 서비스 없이 유료 구독만 제공했던 스포티파이는 멜론, 지니,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들의 텃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출시. 그 결과는요. 모빌 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2024년 9월 82만 명에서 10월 12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무려 36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스트리밍 시장 3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왜 한국을 단순한 하나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전략의 핵심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아 멜론이 출시되었습니다. 첫 해에만 4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2017년에는 시장 점유율 62.2%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어요. 한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2018년 한국에 공식 출시되면서 경쟁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3년 12월 마침내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뮤직은 약 980만 MAU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멜론은 650만 명으로 2위, 스포티파이가 360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음악 시장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95%를 자랑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팝이라는 거대한 문화 콘텐츠의 본거지죠.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포티파이에게 한국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의 발원지이자 글로벌 팬덤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K-팝 스트리밍은 전 세계적으로 470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만 연평균 90% 성장률을, 동남아시아에서는 연평균 128%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2024년 기준 한국 아티스트들의 월 평균 스트리밍 수는 58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한국 진출 이후 7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은 발매 후 단 108일 만에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런 성장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톱스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해외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한국 노래 5곡 중 4곡이 아일릿, 르세라핌, 베이비몬스터 같은 신인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아시나요? 한국의 AMZ 세대는 플레이리스트를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닌 자기 표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치 예전 세대가 사진 앨범이나 일기를 모으듯이요. 코리아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건 제 자신의 일부를 나누는 느낌이에요. 이런 문화는 스포티파이의 핵심 기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스포티파이 아시아 태평양 총괄 가우탐 탈와르는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만듭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음악 소비 방식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음악 스트리밍이 멀티 플랫폼 습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차트 투표용 앱 하나, 음악 발견용 앱 하나, 분위기별 플레이리스트용 앱 하나. 이런 환경에서 스포티파이는 그냥 또 다른 앱이 아닌 일상에 녹아드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스포티파이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데이리스트라는 기능은 하루에 4번씩 사용자의 기분과 일과에 맞춰 플레이리스트가 바뀝니다. 아침에 활력 넘치는 음악에서 늦은 밤에 잔잔한 음악까지. 성수동 스포티파이 하우스에서는 이 디지털 기능을 물리적 경험으로 구현했습니다. 데이리스트 카페에서는 플레이리스트가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한정판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음악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7억 명 이상 사용자와 2억 8,100만 유료 구독자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이런 개인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민감한 한국 사용자들은 이런 기능의 완성도를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집단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포티파이가 넘어야 할 산도 분명 존재합니다. 유튜브 뮤직 980만, 멜론 650만에 비해 360만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과의 번들 전략으로 강력한 락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스포티파이와 카카오엠의 분쟁을 기억하시나요? 라이선스 협상 결렬로 아이유, 세븐틴 등 수많은 아티스트의 음악이 전 세계 스포티파이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에픽하이는 당시 트위터에 왜 항상 아티스트와 팬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한국 음악 산업의 복잡한 저작권 구조는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인들은 네이버, 카카오톡처럼 토종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외국 앱이라는 인식을 넘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무료 서비스 확대는 사용자 증가로 이어지지만 광고 기반 모델의 수익성은 유료 구독에 비해 낮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8천만 유료 구독자 중 약 60%가 무료 사용자에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같은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한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스포티파이 아태 총괄 가우탐 타라르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수도 중 하나라며 음악 발견과 개인화가 어떻게 진화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이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분석가들은 한국 토종 플랫폼들이 가격 정책과 큐레이션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는 젊은 청취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고 콘텐츠도 더 풍부합니다. 국내 서비스들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K-팝에서 K를 빼야 할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글로벌한 그룹, 더 영어 가사, 더 국제적인 멤버 구성. 이런 변화는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우리는 아마도 더 치열한 경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AI 개인화 기술 경쟁,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MZ세대의 음악 동반자가 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말이죠. 여기까지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에 올인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 앱을 쓰시나요? 멜론의 익숙함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스포티파이의 추천 알고리즘에 빠지셨나요? 혹시 여러 앱을 동시에 쓰고 계신다면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